어머님들, 플라톤이 철학자입니까? 수학자입니까? 예? 플라톤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입니까? 철학자입니까? 수학자이자 철학자예요. 어머님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수학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생각을 여는 학문이고 또 다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의 대학을 만들었던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대학의 이름이 아카데미아입니다. 우리가 쓰는 아카데미아가 플라톤이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철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학이에요. 그 아카데미아의 팻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하학과 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데 왜 수학이 필요한가 하면은 인문고전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언유와 도치와 비유와 반복이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열리지 않고 추론적인 사고가 안 되면은 이 인문고전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 추론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대한민국의 수학이 애들한테 10문제 풀어요. 10문제 풀어. 근데 남들도 10문제 풀어요. 야, 20문제 풀어. 20문제 풀어요. 야, 남들이 20문제 풀으니까 너 30문제 풀어. 30문제 풀어요. 야, 남들이 따라오니까 3개월 선행해. 6개월 선행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내 머리는 뭐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고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한 문제를 5시간 동안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푸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길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열리고 계속해서 수학 문제가 풀려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녹여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은 그래서 생각을 여는 학문이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바뀌는 교과서의 모든 수학책이 보면은 논술책이에요. 논술책. 그냥 글자만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백조 어떻게 됐습니까? 백조 적을 수가 없죠. 백조는 1, 0, 0, 0, 0, 14번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조를 적을 때마다 1, 0, 0, 0, 0을 14번 적을 수가 없으니까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 0이 14개니까 10에 14승이라고 위에 조그만하게 하나 올리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학의 법칙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머님들, 음수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마이너스 1, 2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12세기 이탈리아에서 상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내가 손해를 봤어요. 예? 그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지? 예전에는 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상업을 하면서 동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음수가 나온 거예요. 0은 예? 0은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까 0으로 표시하자. 모든 것들이 실생활의 필요에서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도 철학의 또 다른 언어다. 생각력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2부에 페를렉스라고 하는 생각력 학습 방법을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직접 설명드리고 직접 제가 수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는데 이 페를렉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머니 이거 안 보세요. 이거 그림 보신 분은 손 안 들어보세요. 보셨죠? 어머니 뭡니까 이게? 그렇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악당입니다. 자, 여기에 58명의 철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철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오늘날에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플라톤의 스승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대물이고 소크라테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지식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이 제자다 말이죠.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지식을 주입해 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진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내에 가서 젊은이들한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청년이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은 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질문만 해대는 것입니까? 이렇게 도발적으로 따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만하는 구실을 할 뿐 생각을 잉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찾아갈 수 있는 튜터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지식은 단순히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펠렉스의 뜻은 플라톤의 학문탐구 자세를 의미하는데,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탐구 자세.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탐구 자세가 되어야 이것이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인문고전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추상화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문고전에 나오는 모든 저자, 성현들은 받아들인 지식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뱉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어머님들, 윤리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윤리의 법칙? 뉴턴이 만들었죠. 만윤리의 법칙은 뉴턴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뉴턴의 앞에 있는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만윤리의 법칙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뉴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만윤리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그 앞에 성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인문고전을 읽어서 내가 뭐예요? 체계적으로 내 거로 만들어서 관점을 달리해서 사용을 질문해서 뭐예요? 만윤리의 법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들, 피카소가 왜 유명합니까? 그림을 잘 그렸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면은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능공밖에 못 돼요. 피카소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어머님들? 예? 모나리자? 예? 자, 어머님들, 피카소의 모나리자가 아니지. 피카소의 그림 중에서 아비뇽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아비뇽의 처녀들. 그 아비뇽의 처녀들이 뭔가 하면 이 아비뇽은 사창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비뇽의 처녀들 그림에 보면은 5명의 여자가 나와 있는데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창녀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피카소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술은 아름다움만 그려야 되는가? 추한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창녀들을 그릴 때 초점을 정면으로 바라봐가지고 일관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옆에서 바라봐서 그리고 또 왼쪽으로 바라봐서 그리고 각도를 계속해서 달리가 그리다 보니까 이 얼굴이 뭐예요? 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를 입체파 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있는 기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내가 유명한 예술가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관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사는데 웬만한 것들은 AI가 다예요. 그죠? AI가 계산 능력은 훨씬 빠릅니다. 그 다음에 외우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딱 하나 있어요. 지식은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사역을 질문하는 지혜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자라가는 시대에서 단순하게 외우는 공부로 나왔다? 걔는 필멸합니다. 걔가 굉장히 어머님들이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교 1등을 해서 공부를 해서
설사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사회에 놓으면 걔는 농업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어머님들,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플라톤의 철학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뭐로 유명합니까? 예? 피타고라스 정리가 유명하죠. 그죠? 그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철학에서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 예? 모든 세상의 만물을 세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름이 무엇인가?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욕망을 잘 절제할 때 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욕망은 무엇인가? 필요한 욕망, 불필요한 욕망, 불법적인 욕망.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막 정리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삶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차 번호가 369고요. 제 핸드폰 번호가 369를 해야 되는데 369가 없어가지고 1699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의 아이디가 인문하트 3699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욕탕 가면은 관문하면 일단 39번을 찾아요. 39번이 없으면 36번을 찾고, 그다음 33번을 찾고, 그러면은 다음날 다시 와요. 이것은 주의 뭐예요? 자, 그래서 어머님 보세요. 이 펠렉스라고 하는 로고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플라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하죠.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을 잡고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건데, 플라톤의 손이 뭐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의 제자는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지식을 전수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대로 뱉어낸 게 아니고 이상주의적인 철학을 자기가 경험주의 철학으로 바꾸어서 오늘날의 대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GMB에 있는 모든 선생님, 저는 플라톤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GMB에 와서 펠렉스 교육을 받는 애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색깔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게 GMB 색깔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머리에 해당하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가슴에 해당하는 용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욕망 중에서 필요한 욕망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철학에서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머리에 해당하는 이성이 가슴에 해당하는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욕망을 잘 자극해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이 펠렉스의 로고에 들어가 있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펠렉스의 학원에 오면은 생각들기를 해서 일단 이것을 설명을 안 하고 이게 무슨 그림일까를 일단 토론하게 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랍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고 이거는 난데 내가 지금 학원 가기 싫은데 손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끌려가고 있다. 딱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받아서 욕망을 잘 절제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욕망이 발동되면은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승이 용기의 도움을 못 받아서 불필요한 욕망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집에 빽이 너무 많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스럽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 펠렉스에 와서 생각열기로 인문학적 교육을 받으면은 자기 카톡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막 적어내요. 엄마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딸리니까, 펠렉스 인문학는 엄마들의 아침반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들보다도 더 열광하는 게 인문학트 수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인문학트를 추상화를 통해서 배우니까 이게 인문학트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 애한테 이런 말 합니다. 농담 삼아서 우리 애가 이제 용인데, 용아, 아빠가 말이야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철학이 아빠를 유혹하는 것이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애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부처님이 어깨끈을 풀고 나를 유혹하는 것일까? 이렇게.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어깨끈을 풀고 보리수 밑에서 자기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을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어머님들. 에? 자, 그리고 요 밑에 펠렉스라고 있죠, 그죠? 이 펠렉스라는 뜻이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보이는데, 어머님들.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왜 3개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저의 가치 철학입니다. 어머님들, 플라톤이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저도 수염을 기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어머님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다 수염이 있어요. 근데 로마의 철학자들은 그게 없어요. 수염이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은 생각열기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만 마치고, 1부는 마치고, 3부에서는 이 생각열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업에 어떻게 녹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제가 공부를 해보는데, 자, 펠렉스가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하는 것들이 펠렉스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생각열기 학습 방법이나 특화 학습 방법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 인류의 지성사를 흔들었던 3대의 천재 학습자의 학습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천재 학습자가 누군가 하면은 다산정약용 선생입니다. 이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학습 방법은 이거예요.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초수하고 반복 초수하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창조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이걸 독파해지하고 1페이지부터 막 읽어내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썼던 수학 정석을 한번 보면은 집합만 시커먼 거예요. 뒤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지겹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쭉 목차를 보는 거예요. 제목을 보는 거예요. 이 저자가 왜 제목을 이렇게 했지, 목차를 이렇게 했지 하고 쭉 넘깁니다. 이해되는 것들은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거고 못 되는 건 넘깁니다. 하면 한 20%가 이해됐죠? 두 번째는 정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독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초서, 여기서 말하는 초는 풀을 뽑을 초예요. 10페이지를 읽고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읽는 과정에서 10페이지에서 요걸 빼집어요. 붙여봐라.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잘 가요.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통독하고 정독했죠? 정독하면서 초수했죠? 반복 정독하면서 반복 초수합니다. 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이걸 몇 번 하는가 하면은 한 책을 가지고 100번을 한다 이 말이에요. 100번. 그러니까 그게 도망갈 수가 없죠. 지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반에서 1등한 정도 하는 애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스모노트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1등급 하는 애들은 반드시 자기 스모노트가 있고, 사법시험 1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스모노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 노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성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초수법, 자기의 스모노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대학교 3년 동안에 경영학을 15권의 대학노트로 스모노트한 걸 읽고 그게 평생 저를 따라다니면서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학이 강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경영학 원리, 인사관리, 성사관리, 재무관리 경영학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경제학도 화폐금융, 건시, 미시 다 있고 회계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눈으로 공부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복습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스모노트 하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자, 우리 애들이 펠렉스 학원에 오면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선생님이 개념물리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스스로 개념물리를 동영상을 듣고 자기가 스모노트를 합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 스모노트를 해서 학원에 와서 그 스모노트 한 것을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학습 방법은 서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천재 학습자예요. 아까 프랑스 바칼로니아 대학 시험에 나왔던 시험인데 이 사람의 학습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제임스 밀이라고 이 사람도 철학자인데 자기 아들을
학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8살 때부터 인문고전을 읽히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은 밤에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스모노트를 합니다. 8살짜리가 스모노트를 하고 그 스모노트를 한 걸 가지고 아침에 아버지랑 산책을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하다 설명이 안 되죠. 다시 들어와서 스모노트를 고칩니다. 그렇게 반복한 스모노트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9남매의 장남인데 8명의 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학습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건데 이 핵심이 뭔가 하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체계적으로 내가 외웠어, 이해됐어요. 내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다. 어머님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메타인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방법이 가르치보면 딱 떨어진단 말이죠. 제가 어머님들한테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수백 번 강의를 해도 똑같은 강의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왜? 일단 말하는 제가 지겨워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지 순간순간적으로 뱉어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수학도 자기가 선생님을 가르쳐보는 거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아트도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앱으로 다 공부하고 스모노트해서 학원에 와서는 토론을 하는 토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머님들 GMB에서 펠렉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스모노트를 해서 초수법으로 가르쳐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나만의 마이 인문아트 북을 만드는 거예요. 책 어디 갔지? 책? 에세이북 책 가져와. 자, 어머님. 그래서 우리 애들이 펠렉스에 와서 인문아트라고 하는 고전 수업을 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학원에 가서 강의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앱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와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만의 글을 적어낸다 이 말이에요. 한 것만 주세요. 한 것만. 내가 뺀 거 있는데 어머님 오늘 제가 이 어머님들 중에서 오늘 반응 잘하시는 분한테 이거 줄 건데 이게 제가 적었던 에세이북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제가 해석을 해서 중학교 3학년 수업에 제만 해석했는데 제가 이 탈고를 하면서 저는 플라톤의 국가를 몇백 번 읽었습니다. 그죠? 몇백 번 읽고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탈고를 할 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적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어머님들 제가 매 3시간 동안 글을 읽고 글을 정리했으니까 한 달 전에 적었던 글이 지금 읽어보면은 굉장히 수줍어요. 훨씬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런 글을 적어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책들을 이거는 원종호가 만들었던 플라톤의 국가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만들어냅니다. 이게 좀 뺏겨줘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천재 학습자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과 준비했을 때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제 필명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플라톤이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거인의 어깨에 올랐는데 마지막에 제 생각은 이것을 어떠한 추상 그림으로 그릴까를 공부하는 순간 이 지식은 달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이것을 어떤 추상 그림으로 그릴까를 생각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추상화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어머님들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한국 사람 10명을 쫙 세워놓고 여러분들한테 쫙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여기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흑인이 있단 말이에요. 흑인.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나도 흑인이 뭐예요? 기억에 남는데. 이게 이미지 연상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화는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느낀 대로 그리는 법이에요. 인문고전은 단순히 그냥 그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인문고전은 평생을 읽어도 완독이 없댔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 열기가 되는 거예요. 추상화도 생각 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 애들은 펠렉스 학원에 오면은 펠렉스 인문학을 배우고 펠렉스 수학을 배우고 펠렉스 영어를 배우는데 펠렉스 영어는 이 인문학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단순하게 단어 많이 외우고 저기 문장 해석 잘해가지고 내신 잘 받고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의 90%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당장에 수능 시험을 칠 때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영어 1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해석이 된다고 영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와 있는데 그러면 펠렉스의 과목이 예전에는 GMB가 영어만 했죠. 말하기 위주로 영어만 했는 거예요. 펠렉스 수학, 펠렉스 인문학, 펠렉스가 들어오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의 과목이 아니고 펠렉스 생각열기라고 하는 이 학습 방법으로 동일화되어 있고 모든 교재와 앱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3부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애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를 보여드리고 그다음 그렇게 공부한 애들의 소감문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앞으로 넘어가네. 자, 그래서 어머님들 제 1부 시간은 마치고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은 제가 1부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 바뀌어야 되는데 세계 유시대학교에서 하는 교육 방법은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여서 앵무새처럼 외우고 뱉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고 학습해서 사용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한 툴로 펠렉스 생각일기의 학습 방법을 개요를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정리를 하고,